로 준비한 사진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온건한 매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온건한 매파는 금리 인하를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준의 결정문을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앞으로 규모나 시기에 대해 조금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느낌의 그런 선명 문구가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조금은 보수적인 움직임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어떻게 선택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이번에 25bp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하면서 올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한 단계 낮아지게 됐고요. 한미 금리 차가 조금 더 축소되는 이제는 1.25%포인트가량으로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6년 만에 3명의 반대표가 있었는데 이 반대표의 분위기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우선 스티븐 마이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50bp 이 비컷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 둔화가 지금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제프리 슈미드랑 오스턴 굴비스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해야 된다.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둔화의 확신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보게 된다면 지금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현재 위원들 사이에서도 물가와 고용 그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이 의견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연준도 확실한 방향 키를 잡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를 보게 되면 조금 더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점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연준 위원들 몇 명이 이 정도의 금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지금 의견을 모여 있는 게 이게 점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고요. 내년, 내후년 그리고 장기적인 중립금리와 관련된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요. 굉장히 의견이 조금 이렇게 많이 교집합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내년과 내후년으로 가게 된다면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죠.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몇 bp를 인하할지에 대한 의견이 현저하게 엇갈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 경로 전망을 보게 된다면 공통적으로는 속도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도표를 보게 됐을 때 내년에 1회가량 인하를 하고 내후년에도 한 1회가량 인하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게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년에 25bp 그리고 내후년에 25bp를 인하해서 2년간 총 50bp가 인하될 것이 지금 현재 연준 의원들의 의견상으로는 가장 좀 공통적인 분모인 것 같고요. 장기 중립금리 같은 경우에도 3%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인하가 지속되긴 하지만 빠른 인하 사이클이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간의 의견이 좀 분열이 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인하 속도가 과연 지금처럼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는데요. 연준 위원 19명 중에 7명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동결 혹은 인상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3명 같은 경우는 인상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의결권이 없는 참석자들은 사실상 인하 반대를 하거나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가요. 시장의 전망과는 조금 어긋나는 듯한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 2회가량의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연준은 1회가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과 연준의 의견 차이가 결국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준 의원들은 왜 인하 속도를 서두르지 않을까요?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걸까요?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물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수개월째 2.8에서 3%대에 멈춰 있다는 거고요. 목표치까지 여전히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좀 노동시장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는 연준 위원들도 있는데 실업률이 지금 4.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도 월간 고용의 증가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용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더 나쁠 것이다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준의 딜레마인데요. 물가가 아직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고용은 냉각되고 있는 이 엇갈린 지표.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연준 의원들도 지금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가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는 못 내리는데 고용 둔화 때문에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AI 시장이 성장이 되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고용자 수를 가파르게 좀 줄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나 연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월이 내년 초에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레임덕에 빠졌다, 레임덕 시기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에서 파월은 유동성 완화로 시장을 달랠 수 있을까요? 우선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일부 중단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에 굉장히 완화적인 긴축을 좀 유발하는 그러한 대응 방법을 이번에 펼치는 건데요. 단기 국채에 대해서는 400억 달러의 매입을 재개하고요. 몇 달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라고 연준 의원들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유동성을 좀 공급하고 시장을 안정을 위한 건데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중단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건 사실상 완화인데 시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파월의 주요 발언들을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좀 명확히 나옵니다. 고용 둔화에 대해서는 지금 4월 이후에 월간 고용자 수의 증가가 4만 명가량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동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식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을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로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표출을 했는데요. 관세를 제외하게 된다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2%대 초반대고 1분기에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예상된다. 특히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고용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많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다시금 물가에 대해서도 좀 충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그래서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 중에 그 누구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켜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고용이랑 물가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서 연준이 결정을 하겠구나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제 또 다시 시장 자체가 데이터와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연준 의원들 FOMC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시장에서 좀 주목한 게 오라클의 실적이었는데 사실 AI의 거품론을 불식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오히려 물음표만 더 크게 남겨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 변동도 그에 발맞춰서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 두 자릿대 약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한 1%가량 밑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EPS를 발표했는데 다만 클라우드 부분이 시장의 그 기대를 현저하게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프라 매출 같은 경우에는 68% 증가했고 애플리케이션 매출이 34%가량 증가했는데 이게 시장이 생각하는 성장세보다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2분기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 120억 달러로 1분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 1분기가 85억 달러였는데요.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캐펙스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투자를 지금 오라클이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매출을 도대체 언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기대한 건 매출이란 숫자도 숫자지만 매출의 성장성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이익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투자 금액이 증가하는 것만큼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오라클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오라클이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AI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가늠죄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한 50%인데 오라클이 한 460%입니다. 5배가량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라는 이 종목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시장은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AI 관련돼서 불확실성도 있고요. 연준도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국내 증시는 내만년의 날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오후장까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